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갈증을 채워드릴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간 건강, 이 간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볼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자료들, 간 질환의 진단과 관리에 관한 의학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간 기능 검사 결과지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간 질환 이야기 들으셨을 때 이게 다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하셨던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거죠. 간이 우리 몸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요. 간 질환이 의심될 때 어떤 검사를 또 왜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황달. 이 황달과 관련된 복잡한 이야기까지 정말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간은 흔히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정말 수많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화학 공장이요? 네.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그냥 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자료들은 간 질환 진단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요. 또 세부적인 검사 항목들의 의미, 그리고 나아가서 빌리루빈이라는 특정 물질과 관련된 질환까지 다루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이 간 건강을 이해하시는데 정말 좋은 가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단순히 그냥 병 이름을 좀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검사 결과 이면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이 진단 과정 자체를 이해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몸의 정말 묵묵한 일꾼이죠. 이 간의 세계로 함께 한번 떠나볼까요? 간의 기본적인 역할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신호들이 간 질환을 의심하게 하는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 원인을 찾아 나서는지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간이라는 장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무게만 해도 1kg이 훌쩍 넘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중 하나라고 하네요. 위치는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에 숨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간이 좀 특별한 점 중 하나가 혈액 공급을 두 군데서 받는다는 거예요. 두 군데요. 네. 심장에서 나오는 그 동맥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요. 이게 한 20% 정도. 그리고 위나 장 같은 소화기관에서 영양분을 가득 실은 혈액이 이 문맥이라는 큰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나머지 80%를 차지해요. 이야, 80%나요. 네. 이것만 봐도 간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또 영양분을 저장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뭐랄까 짐작할 수 있죠. 간 속에는 물론 간세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면역을 담당하는 쿠퍼세포라든지 또 간이 굳는 섬유화에 관여하는 성상세포 이런 다양한 세포들이 서로 협력해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간이 소엽이라는 구조로 보인다는데 기능적으로는 선방, 단위로 이해하는 게 질병 패턴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혈액하고 담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도 좀 신기하고요. 맞습니다. 그 구조 때문에 특정 질환이 간의 어떤 특정 부위에 좀 더 잘 생기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간세포는 정말 쉴 새 없이 일하는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예를 들면 피를 먹게 하는 응고인자나 알부민 같은 걸 만들고요. 응고인자. 역할도 수행하죠. 그래서 그 간 기능 검사라고 하는 피 검사가 단순히 그냥 한 가지 수치만 보는 게 아니군요. 빌리루빈, 알부민, 또 혈액 응고 시간, 그 프로트롬빈 시간, PT라고 하죠. 이런 여러 항목을 통해서 간이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간 기능이 워낙 복잡하고 또 중요해서 현재로서는 인공간이라든지 투석 같은 방법으로 간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간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간 질환은 크게 간세포 자체가 손상되는 유형, 예를 들면 바이러스 감염이나 알코올 간 질환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담즙 정체 유형, 이건 담석이나 특정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있고요. 아니면 이 둘이 섞인 형태로 나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도 아주 다양합니다. 황달, 아시죠?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거. 그리고 심한 피로감, 가려움증, 오른쪽 윗배 통증, 메스꺼움,
식욕 부진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사실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건강검진 같은 데서 우연히 간 수치 이상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증상이 없는데도요? 네, 그래서 검진이 중요하죠. 그렇군요. 간 질환이 의심될 때 의사 선생님들은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하신다고요. 첫째, 원인이 뭘까? 둘째, 이게 얼마나 심각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이 얼마나 진행됐을까? 이 세 가지요. 맞습니다. 정확히는 원인 진단, 그리고 중증도 및 활동성 평가. 이걸 이제 등급 판정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섬유화 정도 평가, 즉 병기 결정.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환자분의 자세한 이야기, 즉 병력 청취를 아주 꼼꼼하게 듣고요. 그리고 신체 검진을 하고 혈액 검사, 초음파나 CT 같은 영상 검사,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간 조직 검사, 즉 간 샘검까지 동원하게 되는 거죠. 환자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피로감 같은 경우도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오후에 좀 심해졌다가 쉬면 좀 나아지는 이런 양상이 간 질환에서 좀 더 특징적이라고 하고요. 네, 그렇죠. 또 황달이 오기 전에 소변 색깔이 먼저 콜라색처럼 진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진단의 실마리를 푸는데 결정적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술을 드시는지. 보통 여성은 하루 2잔, 남성은 하루 3잔 이상이면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요. 아, 기준이 있군요. 네. 그리고 어떤 약, 이게 그냥 처방약뿐만 아니라 한약이나 영양제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요.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문신이나 피어싱 경험이 있는지,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여부, 해외여행 경험, 주사약물 사용 이력, 과거의 수술이나 수혈 경험, 특히 C형 간염 검사가 도입되기 전인 1992년 이전에 수혈받은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중에 간 질환을 앓은 분이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묻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 CAG 질문지라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이 소개되어 있네요. 이리 보니까 술 마시는 횟수나 양을 줄여야겠다, 컷다운 이렇게 생각한 적 있는지, 네. 주변에서 술 마시는 걸 비난해서 짜증난 적 있는지, 어노이드, 네. 술 마신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 적 있는지, 길티, 그리고 아침에 해장술이나 신경 안정을 위해서 술을 찾은 적 있는지, 아이오피너, 이걸 묻는 건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알코올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단서를 주죠. 그리고 가족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윌슨병이나 혈색소증, 알파2 항트립신 결핍증 같은 일부 유전성 간질환은 이 가족력 정보가 진단에 결정적인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아, 유전성 질환도 있군요. 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간질환이랑 약간 파킨슨병 비슷한 신경계 문제가 같이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윌슨병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 당뇨병 가족력이 있다면 혈색소증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신체 검진만으로는 병을 확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요한 단서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죠. 황달 말고도 예를 들어 간이나 비장이 커져 있는지 직접 만져보거나 거미혈관종이라고 해서 가슴이나 팔에 거미 모양으로 혈관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손바닥이 좀 붉어지는 손바닥 홍반 같은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병이 좀 더 진행되면 배에 물이 차는 복수나 다리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요. 배 표면에 혈관이 꼬불꼬불하게 늘어나 보이거나 숨 쉴 때 좀 독특한 냄새, 간성구취라고 하죠.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세 고정 불능, 영어로는 아스테릭시스라고 하는데요.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젖힌 상태에서 유지하려고 하면 손이 규칙적으로 툭툭 떨어지듯이 떨리는 증상입니다. 아, 그런 증상이 있군요. 네. 이런 증상이나 아니면 의식이 혼란스러워지는 간성 뇌증이 나타나면 이건 간 기능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빠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급성 간염 환자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매우 위중한 상태일 수 있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신호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원인을 찾기 위해서 바이러스 간염 검사나 자가면역 항체 검사, 또 철분 수치,
구리 수치 같은 걸 확인하고 간 손상 정도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혈액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른바 그 간 기능 검사 항목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흔히들 들으시는 AST, ALT, 빌리루빈 같은 항목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이걸 좀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빌리루빈입니다. 이게 바로 황달 수치죠. 빌리루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간에서 처리되기 전 상태인 간접 빌리루빈과 처리된 후 상태인 직접 빌리루빈. 만약 피검사에서 간접 빌리루빈이 주로 높다, 그러면 적혈구가 많이 깨지는 용혈성 질환이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빌리루빈 처리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길버트 증후군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길버트 증후군요. 네. 반면에 직접 빌리루빈이 높다? 이건 거의 대부분 간 자체의 문제거나 아니면 담즙이 내려가는 길, 즉 담도가 막힌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소변 검사에서 빌리루빈이 양성으로 나오면 이건 직접 빌리루빈이 높다는 걸 시사하는 소견이에요. 그렇군요. 소변 검사로도 알 수 있네요. 네. 다음은 아미노 전이 효소, 흔히 AST, ALT라고 부르는 수치인데요. 이건 간세포가 손상되면 세포 안에 있던 이 효소들이 혈액으로 흘러나와서 수치가 올라갑니다. 일종의 간세포 누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ALT가 AST보다는 간에 좀 더 특이적인 효소로 알려져 있고요. 이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은 정도는 사실 원인이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치의 수십 배 이상, 예를 들어 1000 IUL 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왔다. 그러면 급성 바이러스 간염이나 약물 또는 독성 물질에 의한 급성 간 손상, 아니면 간으로 가는 혈류가 잠시 막혔던 허혈성 손상 등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1000 이상이면 정말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AST 수치가 ALT 수치보다 2배 이상 높다. 즉 AST 대 ALT 비율이 2.1 이상이다. 이건 알코올 관련 간 질환을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비율이 중요하군요. 알코올성일 때. 네. 다음은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 ALP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주로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때, 즉 담즙 정체 시에 증가합니다. 담도가 막혔거나 간 내 담즙 흐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올라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ALP는 뼈에서도 만들어져요. 아, 뼈에서도요? 네, 그래서 뼈 질환이 있거나 성장기 청소년이나 임산부에서도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P가 높을 때 이게 간 때문인지 뼈 때문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GGT나 5-NT, 뉴클레오티다제 같은 다른 효소 수치를 함께 봅니다. 이 효소들은 뼈 질환에서는 잘 오르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같이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부민과 프로트롬빈 시간, PTINR. 이 두 항목은 간의 제조 능력, 즉 단백질 합성 기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인데 반감기가 비교적 길어요. 그래서 주로 만성적인 간 손상, 예를 들어 간경변 같은 상태에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만성적인 경우에요? 네. 반면에 PT, 즉 혈액 응고 시간은 간에서 만드는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인자들은 반감기가 짧아요. 그래서 급성 간 손상에서도 비교적 빠리 변화를 보입니다. 때문에 급성 간 손상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데 알부민보다 더 유용하게 쓰이죠. 그리고 담즙 정체가 심하면 비타민 K 흡수가 잘 안 돼서 PT가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럴 땐 비타민 K 주사를 맞고 PT가 좋아지는지 보면 이게 단순히 비타민 K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간의 합성 기능 자체가 떨어진 건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주사를 맞았는데도 PT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간의 합성 기능 저하가 꽤 심각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 검사 수치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각각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 외에 초음파나 CT, MRI 같은 영상 검사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간 모양이나 지방간 여부, 혹이 있는지, 담관이 늘어나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널리 쓰이고 간편하고요. 담관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때는 MRCP라고 해서 MRI 기술을 이용하는 검사나 ERCP라고 내시경을 이용하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ERCP는 내시경으로 직접 담관 안을 들여다보면서 만약 돌이 있으면 제거하거나 좁아진 곳에 스텐트라는 관을 넣는 치료까지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 진단이랑 치료를 동시에 할 수도 있군요. 네.
다만 내시경 시술이다 보니 드물게 췌장염 같은 합병증 위험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신중하게 시행합니다. 예전에는 간 조직을 직접 떼어내서 현미적으로 보는 간 생검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요. 네, 맞아요. 간생검은 여전히 간 질환의 정확한 진단, 특히 간 섬유화, 즉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표준 검사, 골드 스탠다드로 여겨지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바늘로 간을 찌르는 침습적인 검사이다 보니까 출혈이나 통증 같은 위험 부담이 있죠. 그렇죠. 좀 무섭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비침습적인 방법들이 아주 많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초음파 기술을 이용해서 간의 굵기, 즉 탄성도를 측정하는 간 섬유화 스캔, 상품명으로는 파이브로 스캔 같은 게 유명하고요. 또 혈액 검사 수치 몇 가지를 조합해서 섬유화 정도를 예측하는 점수들, 예를 들면 APRI나 FIB4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침습적 검사들이 특히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 병기, 스테이지를 평가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아, 그럼 생검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많아지겠네요. 네, 이런 검사들로 평가했을 때 심한 섬유화나 간경변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생검까지 하지 않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간경변이 진단되면 그 다음에는 차일드-푸 점수나 멜드 점수라는 걸로 중증도를 평가하고 예후를 예측한다고 들었어요. 이건 뭔가요? 네, 간경변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객관적인 점수로 나타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일드-푸 점수는 빌리루빈, 알부민, 혈액 응고 시간 PT, 그리고 복수나 간성뇌증 여부 이렇게 5가지 항목을 보고 점수를 매기고요. 멜드 점수는 빌리루빈, 혈액 응고 시간 INR, 그리고 신장 기능 크레아티닌 수치, 혈중 나트륨 수치 등을 조합해서 계산합니다. 이 점수들은 환자의 생존율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간 이식이 필요한지 여부나 이식 순서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이식 순서 결정에도 쓰이는군요. 중요한 지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황달의 주범이죠. 빌리루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아까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란색 색소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 빌리루빈이 몸 밖으로 배출되려면 간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크게 보면 4단계입니다. 첫째, 간세포 안으로 흡수되고요. 둘째, 세포 안에서 잘 운반되도록 특정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셋째, UGT1A1이라는 아주 중요한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물에 잘 녹는 형태, 즉 직접 빌리루빈으로 변환됩니다. 이걸 포압이라고 불러요. 포압이요? 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MRP2라는 일종의 문, 즉 수송체를 통해서 담즙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이 4단계 과정 중에 어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혈액 속에 빌리루빈이 쌓이게 되고 그 결과로 고빌리루빈 혈증, 즉 황달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간접 비포압 빌리루빈이랑 직접 포압 빌리루빈 증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각각 어떤 경우에 주로 올라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접 비포화 빌리루빈이 주로 증가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빌리루빈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적혈구가 정상보다 훨씬 많이 깨지는 용혈 현상이 있을 때 그렇죠. 둘째는 간에서 빌리루빈을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기들은 간 기능이 아직 미숙해서 일시적으로 황달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신생아 황달이고요. 또 유전적으로 빌리루빈 처리 효소, 아까 말씀드린 UGT1A1 효소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유전적인 문제라면 다 심각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해요. 대표적인 예로 길버트 증후군을 들 수 있는데요. 이건 UGT1A1 효소 기능이 약간만 감소된 상태예요. 전체 인구의 한 5% 이상에서 발견될 만큼 굉장히 흔하고요, 사실. 건강에는 거의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양성적인 상태입니다. 5%면 정말 흔하네요. 그렇죠. 평소에는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노스프레스를 많이 받거나 금식을 하거나 감기 몸살을 앓거나 할 때 약간 황달기가 살짝 보이는 정도, 그게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크리글러 나자르 증후군이라는 병도 있는데 이건 같은 요소인 UGT1A1의 기능이 거의 없거나 매우 심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아주 심한 황달이 나타나고 이게 치료되지 않으면 빌리루빈이 뇌에 쌓여서 심각한 뇌 손상, 즉 핵황달을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은 아주 심각한 유전 질환입니다. 이 경우는 간 이식이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같은 효소 문제라도 결과는 정말 천지 차이네요. 그럼 직접 포합 빌리루빈이 주로 증가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직접 빌리루빈은 이미 간에서 처리, 즉 포합이 된 상태잖아요. 이게 혈액에 많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나는 간세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빌리루빈을 담즙으로 잘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나가는 길, 즉 담도에 문제가 생겨서 배출되지 못하고 역류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후천적인 간질환, 예를 들면 각종 간염이나 간경변 또는 담석증이나 담도암 같은 경우는 직접 빌리루빈과 간접 빌리루빈이 모두 증가하는 혼합형 고빌리루빈 혈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혼합형이 많군요. 네. 그런데 드물게 유전적으로 빌리루빈을 담즙으로 내보내는 문, MRP2 수송체나 간세포로 빌리루빈을 다시 흡수하는 문, OLT1B1B3 수송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듀빈 존슨 증후군이나 로터 증후군인데요. 이 질환들은 다행히 대부분 경미한 황달 외에는 별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양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배출과 관련된 여러 유전자 중 하나의 문제가 생겨서 주로 어린 시절부터 심한 황달과 참기 힘든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결국 간경변으로 진행할 수 있는 드물지만 심각한 유전 질환입니다. 와, 정말 빌리루빈 하나만 해도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숨어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간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아니면 간 건강이 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관리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물론 질환의 종류나 중증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좀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금주입니다. 알코올은 간에 직접적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알코올 간 질환이나 이미 간경변이 있는 환자분들은 반드시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금주가 제일 중요하군요. 네. 두 번째는 약물 주의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약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장기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약 복용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약이라는 건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심지어 생약이나 한약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간 기능이 이미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약물로 인한 간 손상이나 부작용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세 번째는 예방접종입니다. 만성간질환 환자는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에 걸리면 일반인보다 더 심하게 앓거나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체가 없다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C형 간염 감염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 외에도 폐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다른 성인 예방접종 권고사항도 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이 중요하군요. 네. 마지막 네 번째는 합병증 관리입니다. 특히 간경변으로 진행된 환자분들은 식도나 위의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터지면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간암 발생 위험도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나 간 초음파 검사 같은 것을 받으면서 이런 합병증이 생기지는 않는지 꾸준히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정기 검진이 필수적이겠네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화학 공장인 간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간 질환의 다양한 모습, 그 진단 과정, 그리고 황달의 원인이 되는 빌리루빈 대사의 복잡한 경로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간질환 진단이라는 것이 어떤 단편적인 정보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환자분의 이야기, 의사의 진찰 소견, 그리고 다양한 혈액검사 결과의 패턴을 읽는 것, 영상검사 소견, 때로는 조직검사 결과까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진단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퍼즐 맞추기요?
네, 특히 AST, ALT, ALP, 빌리루빈 같은 흔히 듣는 혈액 검사 수치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간의 제조 능력을 보여주는 알부민과 PT 수치는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간생검이라는 침습적인 검사 없이도 간 섬유화 정도를 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비침습적 검사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보셨을 때 그 AST, ALT 수치가 왜 중요한지, 황달이 있으면 왜 빌리루빈 수치를 확인하는지, 또 간경변 진단을 받으면 왜 멜드 점수 같은 걸 계산하는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서서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그런 첫걸음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간생검을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간탄성도 검사나 혈액 검사를 기반으로 한 섬유화 지표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비침습적인 진단 기술이 앞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또 널리 보급된다면 미래의 간 질환 진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예를 들자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게 간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또 질병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궁극적으로 간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의 삶에는 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실군이네요.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유익하고 흥미로운 지식 꾸러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